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8년 1회 커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1장 컴퓨터 일반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1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문제 푸는 거보다는 문제를 모아놓고 짜집기를 한 거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설명을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도 하고 좀 공부하는 요령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질문과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제 비율,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는 방향으로 문제풀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또 좀 그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이 방법이 좀 안 좋다, 좋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키포인트는 멀티미디어가 키포인트고요. 이제 정답은 여기서 보시면은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서요. 요거를 꼭 좀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아날로그화 시킨다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려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출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멀티미디어에서는 크게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문제 중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어가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으로 아마 크게 두 개가 나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 일단 디지털이다. 자, 디지털을 해야만이 여러 데이터를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하나의 데이터로 섞으려고 하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쌍방향성이라고 해서요. 주고받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또 양방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이제 상호 호환되기에 뭐 표준이 필요하다 그 말이나 제가 볼 때는 이제 호환되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선형성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선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선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값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비선형성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아시겠어요?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 일명 럭비공이죠. 그 다음에 통합성. 이제 여러 데이터가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각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서 들어오는 개념이다. 요거 개념하고 비슷하죠. 아날로그화 시켜서 아니라 디지털로 하나로 통합을 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대용량성. 대용량성은 이제 크기가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축 기술을 동반한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고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3번도 읽어볼게요. 가상현실,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교육, 의료 같은 멀티미디어의 실질적인 사용 분야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얻을 것인지 결정하여 데이터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보 제공자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양방향성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의 키포인트는 그래픽 관련 용어고요. 그 중에서 이미지의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계단형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답은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그래요. 엘리어싱. 포토샵을 하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포토샵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엘리어싱을 반대로 역으로 좋게 해주는 게 이제 안티 엘리어싱이다. 그러니까 이제 픽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 조그마한 사각형들을 하나의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픽셀이 커지면은 이 주위 테두리 경계선에 이제 각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그러한 부분이 매끄럽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물체와 그 다음에 배경과의 중간색 있죠. 그 중간색을 채워주는 게 이제 부드럽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색, 연한 회색부터 진한 회색까지 나오는 이 중간톤, 이 중간색을 배경색과 어떠한 물체 사이에 넣어주면은 이게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굿. 그죠? 그럼 엘리어싱은 뭐냐? 배드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단 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조금 안티 엘리어싱 처리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포토샵은 이렇게 안티 엘리어싱을 기본적으로 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답을 고를 수가 있죠. 2번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부분까지. 자, 출제 비율은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한 40% 정도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디더링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키포인트가 3개 혼합입니다. 혼합. 아시겠어요? 혼합. 딱 제한된 색상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혼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또 1번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1번 암기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1번 회사 가면 자동차 회사 중에 혼다라고 있거든요. 혼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다. 예, 그래서 혼다를 연상을 시켜서 혼합해서 디더링해서 혼다라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모핑. 예, 요즘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두 개의 이미지를 서로 합치거나 패러디 하는 거, 또는 서로 다른 사물의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기법. 이건 동영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한 인물의 사진이 구미호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모핑을 좀, 여하튼 두 개의 이미지를 섞어 놓는다는 개념은 이제 공통점이고, 그거 영화로 연출을 하냐, 영상으로 연출하냐, 그림으로 연출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렌더링. 렌더링이라는 것은 이제 3차원 입체감 또는 볼륨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물체의 명암과 색상을 이렇게 사실감과 입체감,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탁구공이라고 이렇게 탁구공이라고 그리면은 이게 누가 탁구공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걸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요. 막 착착착착착 칠해가지고 좀 더 진한 부분은 또 세로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대각선으로 칠해가지고 명암을 줘가지고 이렇게 볼륨감을 입혔던 그런 것들이 미술에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제 렌더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키포인트를 그리고 이제 안티 엘리어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 특히 안티가 좋은 거다. 안티가 원래 나쁜 건데, 여튼 이렇게 해서 2번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하죠. 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하는데,
자, 출제율은 되게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역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 좋은 기능이고요. 어느 정도 상식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제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장애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정보의 가다로 인한 허위 정보죠. 요즘 이제 많죠. 유튜브에 막 거짓 정보가 많이 돌아다녀서 혼란 발생하고 정보 이용에 대한 격차로 인해서 계층 간 정보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이게 이제 컴퓨터 범죄하고도 이어지는 거죠. 컴퓨터 범죄. 인간 소외 및 비인간화 현상, 또는 이제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받는 이제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일단 3번이에요. 3번을 잘 읽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좀 틀립니다. 정보의 편중이라는 것은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많이 가고 누구한테는 적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중으로 인해서 계층 간의 정보 수준 차이가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정보의 편중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컴퓨터 범죄가 증가할 소지가 있다. 맞고요. 컴퓨터 관련 작업병, 특히 VDT 증후군이라고 한 것은 이제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이라고 해서 모니터나 TV를 보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관계의 유대감, 여기서 이제 비인간화, 인간 소외 같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좀 이해 가시나요? 상식선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최신 네트워크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키포인트예요. 출제율은 이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관련 용어가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IoT라고 그래요. 그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장치, 냉장고나 또는 가전제품도 상관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생각하기에는 그 와치, 시계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나 아니면 맥박수를 표시를 해주든지 그렇게, 또는 날씨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센서나 통신 장비를 부착해서 이제 무선 통신, 블루투스나 또는 근거리 무선 통신 NF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환경을 저희가 이제 IoT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막 옷을 입어도 옷에 이렇게 센서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탑재를 해서요,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네요. 저는 모르겠고. IoT 꼭 좀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하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요. 컴퓨팅. 이렇게 클라우드가 원래 구름인데 이 구름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의미하며 인터넷 서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또는 앱, 어플을 놓고 사용할 때마다 컴퓨터나 휴대폰 장치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인터넷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 본인은 컴퓨터나 휴대폰에 데이터만 들고 다니고요, 처리할 때는 불러다 쓰고 끝나면은 다시 뭐 로그아웃을 하니까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 방대한 프로그램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부터 공통된 정보를 추출해서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 또는 관리하는 기술을 이제 빅데이터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날씨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언제 많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는 어느 시기에 맞춰서 모내기를 하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적으면 공통점이 없지만 많이 쌓이면은 이제 거기로부터 일정한 공통 부분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를 이제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oT고요. 요거 꼭 좀 요 세 개라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텔레매틱스도 중요한데 그때는 다시 또 나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굉장히 어렵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다룰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출제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아요. 어려워서 그런지. 자, 포커스는 뭐냐? 언어 번역기에 대한 종류와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 번역기. 이 언어 번역기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언어 번역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컴퓨터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뭘 배워야 되냐? 컴퓨터의 랭귀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죠. 그 언어를 배우는데 이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무브다. 그럼 뭔가 이동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무브 형태 같은 것을 컴퓨터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진수로 일종의 번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이진수를 이제 기계어라고 하죠.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쓰는. 예를 들어서 뭐 무브를 뭐 100001 1100 1111 0000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때 이 무브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이 과정에서 이제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뭐 번역을 배우는 건 아니고 번역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그 번역기의 종류는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종류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언어를 기계가 못 알아듣으니까, 컴퓨터가 못 알아듣으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자,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느려요. 왜 느린가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번역 속도가 인터프리터가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서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일단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100줄의 프로그램을 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컴파일러라고 하고 100줄.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도 100줄을 짰어요. 번역기. 프로그램 코딩 한다고 하죠. 코딩. 100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럼 컴파일러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한 번에 다 읽어드려요. 아시겠어요? 요것을 올 한꺼번에 읽어드려서 요것을 번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한 번에 다 읽어드리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많잖아요. 내용이. 올이니까 다죠. 그러니까 어디엔가 번역한 내용을 따로 보관해서 그걸 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 컴파일러예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냐?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한 줄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번역 속도를 얘기할 건데, 번역은 여러 줄을 모두 하냐 아니면 한 줄만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 줄을 한꺼번에 번역하는 거랑 한 줄만 번역하는 거랑 누가 빠르겠어요? 한 줄만 빠르죠. 그죠? 한 줄만 번역하는 게 더 빠르죠. 여기 100줄보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번역 속도의 차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속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꺼번에 번역을 해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실행을 하니까 100줄을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하나 실행하고 또 두 번째 행 실행하고 또 세 번째 실행하고 따로따로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100번째를 따로따로 하니까 별도로 당연히 실행 속도는 느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하나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 번역한 것을 쌓아 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번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기계어로. 그 목적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는 생성을 하고 목적 프로그램을 얘는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뭐 생성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 개 뭐 백행을 모두 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하게 어떤 공간이 필요하죠. 백행을 모두 읽어드렸으니까 담아놓을 공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줄 한 줄 읽어서 실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목적 프로그램도 생성하지 않지만 담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가 없죠. 이제 그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번역 속도의 포커스를 한 줄만 하냐 100줄을 다 하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죠. 컴파일러는 C, 포트란, 코블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기계어로 작성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이외에서 대강 얘기를 드렸어요. 프로그램 전체의 100줄을 한 번에 번역하여 실행하므로 실행 속도는 빠르지만 전체를 번역하여 보관하므로 번역 속도는 느리고 메모리 공간을 좀 차지한다. 베이직이나 LISP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 원시 프로그램을 행 또는 줄 단위로 바로 번역하므로 별도의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일부인 행 단위를 번역하여 실행하므로 실행 속도는 느리지만 행 단위로 번역하여 보관하므로 번역 속도는 빠르고 메모리 공간은 적게 차지한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한다. 한 줄씩 번역한다.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생성하지 않는다. 실행 속도가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번역 속도는 한 줄이냐 여러 줄이냐 그 차이로 보시면 답이 이제 4번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요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거의 틀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로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FTP 프로토콜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좀 FTP 서비스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FTP 약자가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전송 또는 수신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저희가 FTP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출제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처음에 FTP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계정,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계정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노니머스 아이디라고 해서 그래서 계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파일의 업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삭제,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구축을 해서 작성한 홈페이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FTP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FTP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해킹
또는 크래킹이 되는 거죠. 나쁜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삭제는 아무나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인가된 사용자만 삭제가 가능한 거지, 뭐 아무나 와서 삭제하면 이것도 똑같을게요. 그죠? 예,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은 그 사람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악의적인 목적이지만은 이제 인가된 사용자들만 삭제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은 이제 바이너리 모드하고 아스키 모드라고 합니다. ASCII를 아스키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키는 뭐냐면 메모장으로 열어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거나 열어볼 수 있는 상태의 파일을 저희가 아스키라고 그래요. TXT라는 파일이나 또는 HTM 같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설정 파일 같은 거고 있죠. 그리고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장으로 열게 되면 파일이 깨져요. 막 이상한 글자들이 막 깨져서 보이는 그런 거예요. 실행 파일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나 동영상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너리라. 그래서 아스키 같은 경우가 저희가 배웠던 영문 코드를, 단순한 영문 코드만 가지고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아스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의 키포인트는요, 인터넷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같아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포털 또는 포탈 사이트라고 하죠.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이 포털 사이트라는 건 뭐냐, 전자우편 기본이고요. 뉴스, 쇼핑, 게시판, 카페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동시에 제공해주는 사이트, 소위 말하면 이제 인터넷 검색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저희 나라 보면 이제 세 개의 사이트가 있죠.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다음에 네이트닷컴. 이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다, 그렇게. 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이라는 개념을 넣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MSN 사이트, MS 사이트죠. 그 다음에 뭐 구글 등 이런 사이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나머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챙겨드릴 게 미러예요. 미러는 알다시피 미러가 뭔지 아시죠?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대박이 쳤어요. 대박이든지 소박이든지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웹사이트가 다운될 수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미러, 거울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의 트래픽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복사해 놓은 또 하나의 동일한 사이트를 우리가 미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왔어요. 요걸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율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일일이 그 해설을 달면은 엄청나게 길어져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인터넷은 상업용이 아니라 비상업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도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 관리 기구, 단체가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고 지금은 이제 ICANN이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KRNIC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요. 요것도 두 개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상업용이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자,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트라고 해서요,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라고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을 딱 웹페이지를 열게 되면 http 땡땡 / 하고 뭐 따따따 점, 간만에 다음 한번 가볼까요? 다음.net 이렇게 써 있고,
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된 주소. 뒤에 이제 어떤 특정한 게시판에 가게 되면 A라는 게시판으로 가서 이 폴더 개념입니다. 또 슬래시로 구분을 해서 그 A라는 게시판에 뉴스를 봤을 때 그 news.html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폴더라는 개념 안에 그 파일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길게 입력된 주소,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URL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URL이라는 것은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를 말하는 거고, 이걸 저희들이 왜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즐겨찾기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입력된 주소를 우리가 URL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터넷 주소는 크게 문자로 된 주소가 있고, 문자로 된 주소를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죠. 도메인 네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주소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위한 주소죠. 그걸 이제 IP 어드레스라고 하죠. IP 주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두 개가 이제 서로 1대1로 매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IP 주소만 가지면은 무조건 인터넷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IP 주소만 가진 사람들은 방문만 하는 거예요. 방문. 클라이언트만, 즉 고객 입장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어떤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찾아오세요 하고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를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홈페이지가 없고 남의 사이트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도메인 네임도 있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IP 주소도 같이 가지고 있죠. 왜 인터넷이 연결돼야 홈페이지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이 있다. 그러면 웹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이제 방문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방문하도록 유도를 할 수 없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 숫자로 그 되어 있는 요 주소들 있죠. 요거를 저희가 IP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는 100% 갖고 있어요. 인터넷이 되면. 근데 이제 도메인 네임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죠.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주소. 근데 이제 숫자로 된 주소라고 이렇게 좀 썼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맞아요. 확실하게 얘보다는 덜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따따따 3W라고 하죠. 인터넷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따따따 전용 프로토콜이 아까 쓴 HTTP가 여기 프로토콜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따따따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작성된 인터넷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다. 그죠?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P 주소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지만 확실하게, 근데 이것이 더 틀리기 때문에 2번을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메인 네임하고 IP 주소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틀린 2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키포인트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 보안 쪽이죠. 예. 이것도 좀 상식선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읽어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공개. 이건 컴퓨터 범죄고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과 유포. 요거 같은 경우는 헷갈리겠지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백신 아시겠어요? 이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주고 3대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 감시 같은 걸로 예방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쁜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지만 백신이 붙으면 좋은 거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이 왜 범죄입니까? 오히려 더 좋아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상식으로 해결하면 답이 뭐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저작권이 있는 웹 콘텐츠 복사 사용. 저작권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위변조, 위조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하는 거고, 변조는 내용을 변경을 하는 거죠. 컴퓨터 범죄의 종류, 타인의 아이디나 그런 것을 도용하는 것,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이것도 이거 컴퓨터 범죄예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죠.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품 횡령, 해커나 크래커의 남의 시스템에 파괴하는 행위 또는 바이러스를 전송하는 행위 같은 경우죠. 백신은 아니고. 단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드웨어 제품 도난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한 절도지, 이건 소프트웨어 컴퓨터 범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도난당했다 그러면 그건 절도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없는 것은 언제든지 복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자, 10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특징만을 알고, 뭐, 종류를 알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캐치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은 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정답은요, 이 2번이에요. 2번.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명한 게 아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의 정도는 가볍게 한번 알아두시고, 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 이제 윈도우즈 7이나 10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제어하고 처리라. 그래서 이제 처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관리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료관리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이것의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인데 이것도 물어본 문제가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이제 앞글자만 따서 작대기, 전라도 말로 이렇게 긴 뭐 나무 떼기라고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작대기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그러한 작대기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좋은 게 이제 작업 관리도 되고요. 데이터 관리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자료 관리라고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자에서 지읒을 빼면 자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체제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같은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문서 작성용 워드 프로세서, 계산용 스프레드시트, 방대한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이미지 수정 제작, 뭐 그래픽 툴 있죠. 포토샵 일러 같은. 그 다음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과거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저작해서 멀티미디어 제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디렉터 툴북 칵테일 오스웨이 같은 경우도 나왔으니까 예, 준비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마저 정리하면 운영체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유저 대신에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또 응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예, 근본적인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사용자 운영체제가 있고 다중 사용자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단일 같은 경우는 혼자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예, 저희가 과거부터 썼던 도스, 윈도우즈 98, 7, XP 예,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단일 사용자들이고요. 다중 사용자는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 구축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이제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식이죠. 사람하고 예, 그때 마우스를 가지고 대화하냐, 키보드를 가지고 대화하냐, 이제 GUI, CUI, CPU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이제 주변 장치 관리 이런 것들도 간간히 튀어나왔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인이라고 해서요, 운영체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예, 판단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처리 능력, 주어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은 것이 좋은 거고, 어떤 일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응답 시간은 예,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을수록 좋은 거고, 5초하고 1초는 1초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뢰도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래서 믿음이 큰 것이 좋은 거고, 사용 가능도는 얼마만큼 자유자재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사용 가능도도 크면 좋은 건데 이것만 낮아야 좋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한번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예,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준다. 맞죠? 이렇게 아까 읽어봤죠. 이게 운영체제의 목적이 똑같으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건 뭐 이제 유고하고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하고 처리 이렇게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아스키 코드에 대한 문제죠. 아스키 코드. 예, 아스키 코드도 제가 볼 때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 대한 정확한 특징들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영문 표현 코드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옳은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제가 한번 여기를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영문을 표현하는 코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BCD 코드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ASCII, 그 다음에 뭐 EBC, DIC 이렇게 있는데, 이 특징들을 좀 아셔야 돼요. BCD는 6비트로 구성이 되어서 2의 6승이니까 이제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ASCII는 이제 7비트, 그러면 2의 7승이니까 128 종류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64 정도 되면은 이제 모자라죠, 솔직히. 예, 영어 대소문자만 하더라도 26에서 50이고, 0부터 9까지 숫자가 또 있고, 특수문자가 또 키보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얘가 아스키로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스키에는 이제 7비트 표준 코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비트의 확장 아스키 코드가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왜 이제 이렇게 되냐? 128개의 문자만 갖더라도 우리 키보드가 보통 108 키보드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대소문자 표현에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나라에 올 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일에 영어권밖에 안 됐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같이 계속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글 같은 게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글 코드가 추가적으로 생성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BC DIC는 뭐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보다 대형 컴퓨터가 숫자나 수량에서 적잖아요. 그래서 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있느냐, 예,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은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EBCDIC라고 해서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는 8비트, 이게 이제 확장형 아스키 코드고요. 2의 8승이니까 비트 수하고 신호 수의 관계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예, 비트 수와 신호 수의 관계. 신호 수라는 건 글자 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색상 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신호의 수는 2의 비트 승이다. 꼭 좀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의 뭐 6승, 2의 6승 하면 64개거든요. 2의 7승 128개, 2의 8승 하면 256,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이진화 10진 코드라는 것은 이제 영문 코드, 문자 표현 코드가 아니고 얘는 이제 숫자 표현 코드예요. 참고적으로 1급에만 나오고 2급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꼽사리 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코드는 따로 있어요. 페리티라는 코드하고 해밍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영문 자체를 표현하는 코드가 아니고 이것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코드니까 이거 자체가 틀린 거죠. 아시겠어요? 에러 검출하고 교정이 가능한, 이건 페리티 아니 해밍인데요. 교정 가능하면 해밍, 오류만 검출하면 페리티. 요거 자체는 이제 이 문자, 영어를 표현하는 문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의 키포인트는 연산 속도 단위고요.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제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높은 거예요. 컴퓨터 개요 부분에서. 자,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가장 빠른 것은 일단 이 전체적인 속도의 순서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빠르고요. 여기가 가장 느리고. 그래서 여기서 아토초가 없으면 펜토초를 고르셔야 되고, 펜토초가 없으면 피코초를 고르셔야 되고, 피코가 없으면 나노를 고르야겠죠. 그래서 이 크기 순서를, 빠른 속도를 가진 순서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어떻게 외우실지는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짧은 시간이 1초잖아요. 그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기 1000을 한 거예요. 1000분의 1초. 그러면 그게 밀리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밀리초를 또 1000분의 1초를 하니까 이게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000분의 1초를 하니까 다시 나노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1000분의 1초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승에 다시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69, 369로도 외우셔야 되고, 또 1000분의 1초를 하게 되면 피코, 또 1000분의 1초를 하게 되면 펜토, 또 1000분의 1초를 하게 되면 이제 아토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밀지마 나 피나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다쳐서 피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노, 피코, 펜토, 아토초. 이 순서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는 당연히 여기가 빠르고 느리다인데 거꾸로 시간의 양으로도 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시간하고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시간의 양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다. 그럼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시간의 양으로는 많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에 가서 두 명의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한 명은 5분 만에 오고 한 명은 10분 만에 오고 그럼 누가 더 빠르죠? 5분 만에 오는 애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시간의 양은 이제 그 적고 시간의 양이 속도가 느리면 많다 하는 것까지 이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피코초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369, 369, 12 이렇게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레지스터라는 특징을 알고 있느냐, 더불어서 CPU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또 알고 있느냐,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율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정답은 현재 4번이에요. 그러니까 CPU가 하는 역할하고 요 4번은 전혀 별개가 되는 겁니다. CPU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 중에서 어떤 것은 운영체제하고 관련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간접적으로나마. 근데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자, CPU에 대한 시험 문제부터 이제 일단 첫 번째 이 구성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연산 장치하고 내부에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세 가지 장치가 있다. 요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내부 장치나 아니면 레지스터 종류들을 섞어 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가산기, 누산기, 뭐 연산장치, 프로그램 카운터. 그럼 답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죠. 그렇게 섞어 놓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레지스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요. 누산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그 다음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기억하는, 이게 뭐냐 그 말이죠. 1번 어쩌고, 2번 저쩌고, 3번 어쩌고 저쩌고, 4번 프로그램 카운터,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지스터의 용도는.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억 장치의 속도는 CPU 쪽이니까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그 다음에 보조기억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부터 드리면 연산장치라는 것은 산술과 논리를 수행하는, 말 그대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산기가 더하기고요. 보수기가 빼기고, 시프트는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계산하는 거고요.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치를 일시적으로 기억을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너뛰셔도 되고, 제어는 이제 컨트롤, 전체적인 것을 제어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떤 제어냐? 명령어들을 지시감독, 통제, 그 다음에 해독,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저희가 제어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 장치에는 해독기, 디코더, 디귿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 되고, 인코더는 부호기라고 해서 주로 암호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해독은 말 그대로 읽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카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명령 레지스터 두 개가 하는 역할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앞서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사용할 값이나 연산의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지스터는 이제 전원이 들어올 때 기억을 하고, 또는 필요 없으면 전원이 있더라도 제거를 시키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기억 장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CPU 내부에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면,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명령어 중에서도 하나가 수행되고 있으면 그걸 기억하는 것이 명령 레지스터다.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르다. 레지스터가 가장 빠른 이유는 CPU 내부의 고속의 임시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맞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4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자, 14번은 키포인트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리고 출제 비율은 중간이지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좋은 문제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을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아셔야겠죠.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더 상태를 좋게, A라는 상태를 B 상태로 가는데, B가 A보다 사양이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야 업그레이드고, 반대로 B에서 A로 가게 되면 이제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램의 접근 속도. 자, 저희가 12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밀지마나 피나, 그죠? 세컨 1초, 이거보다 미리초, 이거보다 마이크로초, 이거보다 나노초, 밀지마나 피나, 그 다음에 피코초, 그 다음에 펜토초, 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토초가 제일 빠르죠. 이렇게. 자,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도는 얘가 제일 빠르지만 이건 속도가 느리죠. 반대로 시간의 양으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빠르면 시간은 적게 되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 시간의 양은 이제 많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철수는 100나노를 쓰는,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래야 쉬울 것 같아요. 10나노를 쓰던 램을 100나노로 이제 수치가 클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과연 철수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크기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양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나노하고 100나노하고 누가 시간의 양이 더 많습니까? 얘가 시간의 양이 더 많아요. 나노세크가 100개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의 양이 많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속도는 빠른 게 아니라 느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그 램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클록 주파수라고 해서 클록 속도가 나타나는 것이, 컴퓨터에 보면, 사양에 보면 이 기가헤르츠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또는 메가헤르츠 단위가 있는데, 요즘은 다 기가죠. 이 클록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3.2 기가가 2.4 기가헤르츠보다 더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램의 속도는 10나노가 100나노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시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디스크의 속도는 일단 SSD가 HDD보다 하드디스크보다 여긴 전기고 여긴 자석이니까 더 빠르고요. 그럼 같은 하드디스크면은 이제 RPM 회전 속도가 7200이 4600보다 빠르고요. DVD 속도 같은 경우는 32배속이 16배속보다 더 빠른 거고요. 이해가시나요? 하드디스크 용량도 500기가나 아니면 1TB 정도, 1024GB 이런 것이 160기가보다는 크죠. 그래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니까 철수는 160기가의 하드디스크를 쓰다가 1TB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오케이죠.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럼 여기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수치가 커야 다 좋은 거예요. 이건 좀 예외지만. 그죠? 근데 램은요. 이 속도 차이가 이제 단위가 밀집하나 피나이기 때문에 나노세크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크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해가시나요? 그런 것도 만약에 CPU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펜토초를 쓰는데 이제 10 펜토초를 쓰는 것을 100 펜토초로 만약에 CPU 자체를 바꿨다. 속도 단위를 써서 지금은 클록 주파수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램의 접근 속도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수치가 클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속도 단위에서는 수치가 작아야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이 하드디스크 용량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 이게 답 아니냐, 아니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 두 개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상공회의소에 뭐 많이 문의를 했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고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한 거잖아요. 업그레이드니까. 그죠? 요거는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속도와 시간의 양은 서로 반비례구나. 그걸 알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정말 더럽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는 틀려주시는 게 A죠. 그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면 아마 제가 볼 때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공유에서 고급 공유 설정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주별로 보기 위해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들어가시고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여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검색, 파일 및 프린터의 공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가시면은 또 있어요. 공용 폴더 공유,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스트리밍, 파일 공유 연결, 이제 그리고 요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하죠. 여기 암호를 사용할 거냐,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냐, 켜기 끄기,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알고 계셔야, 이 정도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더넷 공유라는 건 없고 네트워크 검색 있었죠. 파일 및 프린터의 공유 있었고, 공용 폴더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켜기 끄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더러운 문제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출제율이 이제 매일 낮아요.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나올 만한 거에 더 중점적으로 여력을 좀 그쪽으로 더
좀 몰입을 하세요. 몰입. 그쪽으로 남은 힘을 줘서 다른 부분에 더 출제율이 높은 곳을 공부하라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거의 맞을 수도 없고,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한 2, 3일 지나면 뭐예요? 머릿속에 또 새카맣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 그런 거죠. 뭐 제가 그래서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가끔 인터넷 댓글 보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댓글 다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더라고요. 왜 강의를 그렇게 하냐, 또는 그렇게 뭐 더럽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사들은 이제 강의만 하면 돼요. 그거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좋으면 그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안 좋으면 뭐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굳이 뭐 남의 강의를 가져와갖고 강사분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거고,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14번하고 비슷하죠. 구성 요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CPU가 나오면 이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와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죽으라고 연산만 외웠더니 ALU가 어리스메틱이라는 게 이제 산수래요. 산술. 산수. 산수가 이제 어리스메틱이고요. 수학은 매서매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리스메틱은 산술, 로직은 로직이고요. 컨트롤 유니트에서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SD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죠.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른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죠. 답은 4번이 되는 건 뭐 쉽게 알 거예요. 출제율 높으니까 이것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바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은 참 어려운 문제죠.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해서, 제어판이 아마 인도구조에서는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어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출제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좀 챙겨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반드시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아닌가.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윈도우즈의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기능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곳이 따로 있고요. 프로그램 및 기능하고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봐야 뭐 하는지. 자, 제어판을 제가 실행을 좀 했습니다. 이 아래 프로그램이라는 곳 눌러보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4번입니다.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거죠. 제거.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들은 보통 제거가 나오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은 이제 변경이나 또는 제거가 나오죠. 이 변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을 뭐 A하고 B하고 C가 D가 있는데, 전체적인 조합이 A, B, C만 깔고 D는 안 깔았어요. 근데 D를 추가로 다시 설치를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변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우는 건 다 제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 추가적인 윈도우즈 기능들을 예전에는 이제 설치하고 삭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삭제를 하지 않고 잠깐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요. 과거에는 설치 삭제만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이 삼각형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켜기 하면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끄기 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여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프로그램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리고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 3번하고 헷갈릴 것 같은데요. 설치된 업데이트를 보면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업데이트나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하고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응용 프로그램들.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더블 클릭하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제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예. 그럼 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입니다. 3번은 따로 있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동 수행이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디스크 유지 보수 관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있느냐. 예, 그 키포인트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 디스크에서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일단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나 똑같은 명칭인데요. 이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답은 아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파일을 복사하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삭제를 하고 또 다른 파일을 또 복사하고 또 삭제하고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A라는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B라는 파일을 복사를 했어요. 물론 A하고 B는 파일의 용량이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면 A를 지운 공간이 이만큼 남았다고 가정하고 예, B라는 파일이 이만큼 크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요만큼은 유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또 다른 장소에 비어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파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를 단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 단편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단편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디스크의 속도, 읽는 속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타브죠.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동심원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고 이 트랙에 파일들이 이제 듬성듬성 쌓이게 되는 건데요. 여기 액세스암이라고 해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읽어드리는데 만약에 이 파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가정을 하면 이만큼 흩어져 있고 또 이만큼 흩어져 있고 또 이만큼 흩어져 있다 그러면 계속 이 액세스암이 움직이면서 읽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파일로 연속되게 쭉 이어놓자 재배치하자 이제 그게 디스크 조각 모음의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최적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냐. 여기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제시하는 요 세 가지 디스크 오류 검사, 조각 모음,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 요 세 가지는 정리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조각 모음보다 정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걸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류 검사. 디스크에 있는 오류를 검사하는데요. 이 오류의 종류가 이제 논리적 오류하고 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 오류 같은 경우는 쉽게 치료가 되는 거고 이 논리적 오류 같은 경우는 주소지 오류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파일이 가라는 장소에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파일이 나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걸 수정을 안 하고 계속 가라는 위치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 오류다. 이런 거 이제 수정이 되고 치료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를 읽다가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액세스암 로보트 파일이 이렇게 읽다가
디스크 표면에 스크래치, 기스죠, 기스. 스크래치를 내 가지고 디스크 표면이 기스 스크래치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이제 물리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손상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드 섹터다 그러거든요. 배드 섹터, 불량 섹터. 그래서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의 원판에 모터부가 있고 트랙이 있고 케이크 조각처럼 잘려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섹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섹터 하나가 불량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논리적 오류는 수정을 해서 치료를 완전 제거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량 섹터라는 물리적 오류는 수리가 안 돼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수정이 안 돼요. 그냥 단지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나 불량이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배드 섹터, 불량 섹터에 파일을 이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길을 가다가 이제 공사 중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라고 불량 섹터라고 표시하면은 파일들을 입력하다가 요 섹터를 건너뛰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 오류를 통해 가지고 불량 섹터를 과거에도 수정하고 원 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각 모음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단편화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단편화를 제거하는 게 이제 최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의 용량 변화는 없고,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거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오류 검사는 또 바이러스 치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도 챙겨 놓으시고요.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말 그대로 디스크의 용량을 확보하는 거죠. 여유 공간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삭제 대상은 임시 인터넷 파일 같은 인터넷 할 때 그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2차 방문할 때 먼저 읽어드리고 바뀐 내용만 갖고 오는 그런 파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임시 인터넷 파일 또는 다운로드한 인터넷 임시 파일, 뭐 저희가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때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바로 열기를 하게 되면 템프라는 공간에 우리가 모르게 그 파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설치를 하고 원본 프로그램은 지워야 되는데 그 원본 프로그램들이 템프라는 곳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하면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로드한 인터넷 파일 또 휴지통 파일 이런 것들이 디스크 정리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컴퓨터들은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디스크 정리를 시작하세요 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를 표시해 주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포맷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19번입니다. 자, 19번은 키포인트가 바로가기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라는 것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신용어로 이렇게 바뀐 거죠. 단축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암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항상 실습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활성창을 전환하는 단축키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창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자, 활성창을 전환하는 단축키는 Alt 탭도 있고 윈도우즈 로고키 탭도 있고 컨트롤 ESC는 아닙니다만 Alt ESC 이 세 개가 다 활성창을 전환하는 단축키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보여주는 것이 Alt 탭이죠. Alt 탭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Alt 탭인데 이제 부연 설명도 좀 해드리면서 답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활성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활성창이라고 하면은 활성창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멀티태스킹 또는 멀티 프로그래밍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또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멀티태스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뭐 D라는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작업하는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반드시 한 개만 가능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내 뒤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작업하는 프로그램은 한 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 이제 소위 말하면 활성창이다. 프로그램을 창이라고 윈도우즈는 부르거든요. 그러한 개념까지 좀 아시고, 그래서 작업하는 창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근데 활성창을 전환하는 단축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창 전환 상자가 표시되면 Alt 탭이고, 전환 상자가 표시가 되지 않고 프로그램 창들이 전환을 하게 되면 Alt ESC, 그 다음에 Alt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둑판식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리스트가 이렇게 뜨면은 이제 이게 바둑판식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시작 메뉴라고 하면은 컨트롤 ESC인데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 작업 필수를 윈도우즈 맨 아래 보면 여기에 이제 윈도우즈 로고 단추가 있죠. 또는 시작 메뉴라고 있죠. 여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저희가 시작 메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아시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즈는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저명 멀티태스킹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가 이 B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B라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뻥이 났을 때 프로그램 제어권을 강제로 가져온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도스 시절에는 비선저명이어서 응용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즈처럼 지금처럼 아니고요. 도스를 껐다가 다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실행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선저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메뉴입니다. 시작 메뉴. 여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창 이렇게 사각형 박스 있죠? 요 맨 좌측 아래요. 그것을 우리가 시작 메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0번 마지막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의 키포인트는 폴더에 대한 속성. 이 속성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세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 곳이다. 그렇게요. 자세한 정보 표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 설정을 변경하는 곳이다. 이렇게요. 자세한 설정 상태를 표시해 주는 곳이면서 동시에 설정을 변경하는 장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해 주냐,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아셔야 이제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폴더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용량이죠, 용량.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만들 수 없습니다. 속성에서는 바로가기 아이콘은 별도의 폴더 바깥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속성에서 오셔봤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용 특성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밑에를 보시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출제율 높고요. 실제 폴더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위치. 이렇게요. 그 다음에 크기, 폴더의 크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파일의 개수하고 하이 폴더의 개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만든 날짜라는 것 좀 아세요. 속성에서는 만든 날짜만 알려주지 뭐 저장한 날짜나 다른 날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성에 가시면 읽기 전용, 숨김 두 가지가 있죠. 이 읽기 전용을 놓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파일에는 감염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숨김 같은 경우를 해두면 별도의 파일을 숨겨서 표시가 안 되도록 감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나온 샘플들이 있어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특히 이 공유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 공유라는 작업은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폴더 속성 일반에서 공유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공유를 조금 구분을 해 주시고요. 공유 작업은 할 수는 있지만 일반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과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파일을 삭제 가능하다. 폴더 속성에서 요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두시고, 이번에 또 하나 더 나왔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요런 것들이 잡동사니로 헷갈리게 튀어나오는 문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2번이 답인지, 바로가기 아이콘은 따로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